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아마 여러분들 그 현대시를 다 보고 온 거, 4주차 강의가 이제 아마 끝나고 이제 온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뭐 간단하게 우리 30초 브리핑 한 주를 보내면서 무엇을 또 깨달았을까, 느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붕어빵님 교무실 라이프, 예, 우리의 꿈이죠. 오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태현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시를 이제 4주 동안 읽으면서 시의 지역적인 부분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를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그 줄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나 결국에는 다 이론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조금 성장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배우님. 네, 이제 4주차가 되니까 그런 작품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석을 하다 보니 작품을 보는 눈이 진짜 많이 길어진 것 같았고, 이제야 현대시 해석이 익숙해지는데, 다음 주에 현대소설을 들어가야 한다니 굉장히 막막한 비웃음이 아니라 기쁨에. 굉장히 막막한 기분이 들었고 네, 현대 시와 같은 시각으로도 아, 내주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음 주가 조금 부담되는 한 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도 되고 반대로는 또 좀 힘들지만 기대도 또 한 면에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얼마나 내가 성장할까. 네, 수배님. 홈페이지 시작 완전 초반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문학사도 끌어와서 쓰고 이제 시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 주변이나 이런 것도 다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처음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여라님처럼 이제 다음 내 수능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저는 시보다는 소설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기대가 되는 면도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 전문 읽기라는 것이 너무 겁이 나서 좀 두려운 마음도 한편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얘기도 하여튼 뭐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또 말씀해 주시면. 예, 그래, 의원님. 그때 현대시 학교 동안 하면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도 잡고 이제는 처음과 다르게 좀 시작할 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바로 시작을 해서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좀 이제 좀 그래도 익숙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이 이제 소설에 들어갈 생각에 막막함과 걱정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시를 하는 걸 적응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소설에 들어가면 현대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또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할 때 제가 또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회원님. 드디어 시간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4주 만에 지금 시간을 좀 줄어들어서 들었었는데,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설을 읽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뭔가 문학을, 현대시는 이렇게 하고 끝내기에는 엄청 완벽한 상태도 아니고, 궁금증도 하염없이 많고, 문학사 다시 보면 제가 이렇게 다시 분석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서 뭔가 그런 반복적인 걸 조금 얻어가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재원님. 시 분석하면서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한편으로는 그 지금까지 했던 거 뿌듯함도 많이 느꼈는데 한 달 동안 그 현대시 하면서 단순히 그 임용 시험을 대비하는 그 공부긴 하지만 제가 정말 이제 평생 독자로서
이 시를 대하는 방향성이나 태도 같은 게 좀 갖춰졌다고 혼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까지 못하면 6, 70편 정도 시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분석표를 다 모아서 쭉 둘러보는데 이게 뭔가 뭐랄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든 자료를 보는 거니까 그게 애정이 너무 생기고 그리고 보기 싫었던 것도 그냥 한번 더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이게 내가 직접 이렇게 깊이 분석을 하는 게 물론 궁극적으로는 독해력 측면에도 있겠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시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그거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공부하신 거를 중간중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면 아주 적은 숫자라도 중간중간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을 듣고 분석한 걸 쌓아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한번 점검을 중간에 받아야 방향이 올바른지 또 개선할 게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시 분석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시의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라는 거였는데 또 다음 주에는 소설을 들어간다 하니까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은데 소설로 들어가게 되면 또 얼마나 방대한 양의 분석을 해야 할까라는 걱정이 일단은 좀 크지만 그래도 현대 시로 조금이나마 바꾸기를 했으니 또 현대 소설도 닥치고 보면 적응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고 그리고 기존에 그러니까 모르던 작품들은 내가 이런 작품들을 몰랐구나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지라고 접근했던 것 같고 알던 작품들은 오히려 좀 더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해법 해설서 보고 아니면은 교과서 교사용 교과서 보고 공부했던 내용들보다 좀 더 심화되게 분석을 해야 임용 시험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아서 앞으로도 이제 소설 들어가겠지만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내서 현대식 분석을 계속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얼마 전에 큰오빠가 공부하면 좀 느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확실히 좀 늘었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과목들보다 이렇게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과정에서 제가 성장하는 게 훨씬 느껴지는 것 같아서 방법이 잘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소설에서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 물론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막막함을 많이 겪겠지만 시는 이게 한 줄 한 줄 정말 세밀한 의미를 본다면은 소설은 좀 이렇게 쭉 읽고 제목 짓는 듯이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기쁨이에요. 이렇게 다르구나. 이 온도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랑 다 똑같지 않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괜찮고 어떤 부분은 걱정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이기도 하고 이게 다양하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진님. 저는 날이 좀 따뜻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분석도 좀 밀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임용 시험이라는 게 이제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시험인데 좀 이렇게 밀려진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수요일까지는 좀 기분이 괜찮았는데 이제 문학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살짝 기분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밀리지 않고 잘 지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다 잡고 선생님들도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또 약간 자극도 받는 것 같고 같이 이렇게 따라가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뭐 잘 되고 안 되고도 또 상황마다 또 사람들마다 오는 게 달라요. 누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고 다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붕어빵님 들리시나요? 네, 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그 선생님들 앞서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 하면서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소설을 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현대시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동실 라이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작품을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보통 제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해와 감상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또 추가해서 이제 작품 그 관련 기출, 선제나 혹은 뭐 보기 같은 것들을 좀 더 깊이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그 구절 풀이랑 이제 위에 뭐 화자랑 뭐 시적 상황, 처지 이런 분석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한 작품 할 때 오래 걸려서 그 분석의 속도가 붙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고민이 되는 걸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또 이번 주가 이제 현대시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맨 처음으로는 이제 각 시대별로 관통하고 있는 뭐 주요 모티프라든지 이제 보편적인 그런 감정,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사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시대는 다르고 그 시대별 주요 사건들이 다르지만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뭐, 이제 문학사들이 그 빨리출에 걸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씩 정리가 좀 되어 가는 느낌을 살짝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시를 공부를 한다는 거는 다른 장르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더 압축적인 언어로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그 맥락이 되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제 표현론적이나 반영론적으로나 더 다각도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작품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분석을 할 때 그냥 뭐 이 작품은 그냥 뭐 이런 중요함을 가지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석을 했다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말뚝 작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이제 그 대표 작품을 먼저 보고 그걸 둘러싼 다른 처음 보는 낯선 작품들을 분석해내기 위한 그런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중심적인 그런 걸 딱 잡아두면은 코어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도 잘 캐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실감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 또 작품 분석이라는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어, 작품을 분석할 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저한테, 교사한테 이건 왜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하냐, 이건 왜 이런 해석이 나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를 제가 먼저 미리 이렇게 분석을 통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교재 연구를 또 미리 지금 이제 연구생이긴 하지만 미리 교재 연구를 하는 기분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역시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많은 말씀, 많은 또 깨달음도 있었고, 네,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우탕님.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일단 4주차가 돼서야 처음으로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저만의 해석에 좀 빠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좀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그걸 적용해서 이번 주에는 제 독특한 해석에 집착하지 않고 좀 보편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그 저의 해석에 반박을 하는 식으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C에 대한 것도 좀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소설도 뭐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이제 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말씀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또 이런 또 분들이 좀 꽤 있고 조금 아까 그 교무실 라이프님이 학생들이 이제 상상하는 거죠. 또는 뭐 어떤 간접 경험, 또는 다른 경험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묻는 것처럼 이 해석은 왜 이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스스로들. 근데 결국은 이걸 학생들이 나에게 질문할 거라는 거,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라는 거. 그런 고민을 미리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그 합격생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1차 합격생들을 모아서 또 그런 2차 준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눠요. 시간들을. 그때 이제 그 선배들, 이제 우리 수업을 듣고 앞서 합격했던 선배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2차 준비와 관련된 거를 도와주시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2차 최종 이제 합격이 되고 난 후에도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이 바뀌어요. 지금 고민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분석하고 또 좋은 점수,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섞여 있는데 합격을 딱 하고 나면 이런 많은 고민들이 사라지고 이제 당장 3월 2일 날 교실에 나가서 바로 수업할 때 이런 걱정, 내가 만나게 될 아이들 어떤 애들일까, 그죠? 그런 기대 반, 걱정 반. 이것도 이제 역시 합격한 선생님들하고 또 저와 같이 이런저런 또 합격 선배들도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학교에 나가야 할 분들도 고민이 많고 현장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고 이런 경험들을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후에는 또 정기적으로 만나요. 뭐 예전 같으면 직접 만났지만 이제 뭐 코로나 때는 이제 이런 화상회의로 이제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제 고민들이 엄청 많아지고 할 얘기도 엄청 많아지는데 힘들다고들 얘기해요. 아이들이 뭐 힘들죠.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그 중에 그 여러분들 그 소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제3왕 인간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많은 소설 중에 그 소설의 주인공이 원래는 작가야. 원래는 소설을 이렇게 쓰는 작가인데 6.25 때 이제 뭐 출판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사가 이런 경우가 많아 소설 속에는 전부 다른 거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됐다는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 주인공이 학교에 등교를 할 때 항상 가방에 원고지 뭉치를 갖고 다녀요. 학교 가서 갔다가 시간 날 때 써야지.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다 이제 끝나고 돌아오면 딱 밥 먹고 씻고 써야지. 하고 그렇게 빈 원고지를 들고 다닌 지가 1년이 지나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현장에 나가면 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근데 가르치기만 하면 좋은데
뭐 담임 업무에, 뭐 교과 업무에, 행정 업무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고민하던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가면. 정말 그냥 교과서 가방에 넣고 갔다가 우당탕탕탕 하고 집에 다시 교과서 들고 들어와서 좀 다음 내일 수업해야 되니까 뭔가 펼쳐서 졸음이 오는 그걸 막 견디면서 또 이렇게 하여튼 그거 막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처럼 교과 공부를 우리 뭐 화독작이든 뭐 문학이든 문법이든 할 시간이 없다. 근데 뭘로 버티냐? 버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버틸까요? 핵심.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것, 고민했던 이것, 작품을 실제로 읽어가면 진짜로 작품만 만나가면서 읽어 분석하면서 고민하고 의문을 품고 했던 그렇게 해서 합격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밑바탕이래. 그게 없었다면 그 힘이 지금 이렇게 축축 쌓여서 이제 합격생들의 전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도 소통할 시간이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이 합격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은 정말 진짜 살벌한 야전이야, 야전. 지금 그냥 전투를 준비하는 그냥 전투를 해도 좋고 그러잖아요. 내가 총을 저쪽에 쏘라 그러는데 쏴도 좋고 안 쏴도 좋아. 근데 학교에 나가면 이제 완전히 뭐 어느 풀숲에서 어떤 들개가 뭐 어떤 적군이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다. 없는데 1년 동안 쌤하고 저하고겠죠. 우리 합격생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분석하고 수업 듣고 스스로 분석하고 분석표를 만들어내고 점검을 받고 하던 그 힘으로 지금을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한 가지 일에서 한 가지만 얻는 거는 좀 어리석은 거야. 그렇죠? 한 가지라는 건 딱 시험만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한 그 경험이 합격도 이루어지고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진짜 생활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진짜 공부를 하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내가 하는 공부가 막막하고 시험을 위하고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가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간 것이 아이들을 성장시킬 것이고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그 선생님이 어떤 고민을 해왔고 어느 정도의 전문가인지를 금방 느낍니다. 그러면 애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 막막하고 두렵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제가 아마 1월에도 그랬고 3월 수업하면서도 그랬고 바퀴를 굴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지금은 현대시의 바퀴를 굴려왔다. 4주 동안. 큰 바퀴를. 근데 이제 다음 주 소설로 들어가면 소설이라는 큰 바퀴를 굴려야 한다.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쉽다고 그랬어요. 난 현대시가 좀 더 이제 뭔가 좀 탄력을 받아서 하고 싶은데 다음 장르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현대시를 작게 굴려야 돼요.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작게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5편씩 막 일주일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현대 소설을 막 열 몇 편씩 해야 돼. 근데 시간이 이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벌써부터 이제 막 괴성을 지르시는데.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현대시를 이렇게 잘 굴려왔기 때문에 아주 소수라도 굴릴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야. 방법을 알고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걱정하는 거냐면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서 TV를 볼 수 있을까?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밥만 먹어야 돼. 그거 이외에는 못해. 내가 식사하는 와중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근데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밥 먹으면서 TV도 보고 어떤 분들은 밥 먹으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력은 밥이야. 밥 먹는 시간이니까 주력은 소설이 돼. 할 수 있잖아요. 말도 할 수, 대화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이 현대시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어렵지만. 그러니까 작은 바퀴를 굴려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말이에요. 소설이 끝났다. 그럼 이제 어떤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뭐 경험으로 추론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소설이 끝났어. 그럼 어떤 생각 하실까요? 아 이제 현대소설 이제 조금 굴릴만 한데 예를 들어서 고전 시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 고전 시간 뭐 현대 시처럼 짧으니까 근데 딱 두려움이 또 뭐가 있다? 그 수많은 한자어와 고어와 고사성어가 내 앞에 또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는 거 예상할 거예요. 그럼 가기 싫을 거야. 그냥 계속 현대 소설만 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현대 고전 시가를 큰 바퀴로 굴려갈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작은 바퀴가 굴러갈까요? 시와 소설의 바퀴를 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 다 그렇게 해왔다. 여러분이 아직 가지 않은 길이지만 합격한 분들은 다 그 길을 걷고 그렇게 성공했다라는 걸 믿으라. 그것이 곧 빛이요 진리니라.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걱정도 되실 것이고 어찌됐건 이제 제일 큰 걱정이 이걸 거예요. 아마. 원전을 구하는 문제. 하지만 전문을 구하는 문제. 근데 그것도 누구나 제가 여기서 14년, 15년째 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극복을 하고 누군가는 어렵다는 이유로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뭐 야매를 쓰거나 잘라진 거나 요약된 걸로 공부했다고 또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일단 요즘에 인터넷이 좋아져가지고 전문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다만 전문이라고 이제 구해서 딱 보는데 중약이라고 된 걸 너무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마치 그 작품을 내가 인터넷에서 얻었는데 다 이거 중간 이만큼이 빠져 있는데 이게 전문인 줄 알고 이걸 이제 분석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중약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시면서 전략이냐 후략이냐 중약이냐를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좀 따져보시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고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발품을 팔아야 돼요. 지금 시하고는 좀 달라요. 시는 우리 교재만 가지고도 전문의 실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애를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활용하신다든가 도서관 주변에 도서관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 가까운 곳 여러분이 뭐 사는 지역에 뭐 작은 도서관이든 뭐 큰 도서관이라면 뭐 국회 도서관, 뭐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인데 그런 도서관에 찾아가서 책을 찾아? 그건 너무 낭비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도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서점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라면 중고 서적 저렴한 것들 많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중고 서적은 뭐 정가로는 막 10,000원, 20,000원 하는 책이 오래된 책이라면 몇 2, 3천 원으로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좀 방식들을 동원하셔서 작품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떤 책을 읽어라 어떤 뭐 출판사에서는 뭐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아마 1,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3월 달에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기본적인 좋은 것이 전집류예요. 전집류. 이렇게 뭐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이런 데가 이제 큰 출판사죠. 뭐 민음사 그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절판됐지만 두산 동아에서 나왔던 한국 소설문학 대계 100권짜리 책이에요. 이렇게 전집류라는 거. 그 안에는 한 작가의 많은 작품이 들어있진 않고요. 막 한 작가가 오래 살았으면 작품을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모두 실었다기보다는 그런 전집류들은 대표 작가의 대표 작품 몇 개 정도. 그게 이제 보통 전집의 특징이죠. 그런 것들은 대체로 도서관에 가면 대여도 할 수 있어요. 뭐 15일도 대여할 수 있고 일주일도 대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발품을 조금 팔아서
인터넷도 활용하시고 인터넷에서 전문 검색도 해보시고 또 도서관 전집류들 또 활용하시고 중고 또 도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 활용하시. 그래서 시보다는 좀 더 분량도 있고 또 발품을 좀 팔아야 하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오랫동안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하세요.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작품들을 몇 권의 책으로 내가 딱 책을 낸다면 제가 만약에 뭐 제가 이제 수업을 소설도 막 한 5, 60편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딱 작품이 모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 선집처럼 묶어서 내준다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논의를 또 해봤는데 출판사하고도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다. 모르겠습니다. 뭐 수강생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면 그죠? 그러면 뭐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출판사를 인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걱정도 되시겠지만 기대도 하시고 또 나는 그 사주의 과정을 거쳐서 몰라보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거 그거를 조금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수영을 어렸을 때 저희 중학교가 이제 수영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영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체육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는데 저희는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수영을 했어요. 그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학교 후지인데 밑에 시립 수영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때 선생님한테 수영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물놀이 한 거죠. 물놀이 매주 가서 시험도 치고 그때도 뭐 수행평 같은 것도 했어요. 막 뭐 10m, 20m를 막 개혁처럼 헤엄쳐서 가서 막 점수도 받고. 근데 그때 조금 배웠던 걸로 평생을 수영장 가거나 뭐 해보거나 이렇게 살았어. 근데 항상 고민이 뭐냐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잘. 그래야 오래 가는데 숨을 잘 못 쉰 상태로 자꾸 물을 먹어가면서 호흡을 안 하면 빨리 갈 수 있고 호흡을 하면 잘 못 가는 겁니다.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한 40살? 내가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음파를 하라는 거야. 음파. 수영할 줄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음파를 하라고 했는데 음파를 하라는 건 들었는데 거꾸로 한 거야. 음파를. 나는 음이 내뱉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에다 대고 하고 입이 나오면 파를 하는 거야. 그럼 숨을 언제 쉬냐? 두 번 다 내뱉은 거잖아요. 이러니까 못 가는 거야. 수영 앞으로. 근데 음파라는 얘기만 들은 거야. 뭐 음파라고 하라고. 근데 유튜브를 봤나요? 요즘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어떤 영상을 본 것 같아 그때. 음이 빨아들이라는 거야. 입을 내밀 때 이걸 이렇게 이걸 음이라고 말했다는 걸 40살에 알았어.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얼굴을 내밀 때 들이마시고 너무 쉬웠던 너무 당연한 사실을 40살까지 몰랐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되게 많고 답답함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예전 같은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계속 그렇게 공부했다면 지금 뭐가 남아있을까? 지금 3월이 다 지나가고 4월이 이제 넘어가는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갈 길도 많고 할 것도 많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작은 거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읽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작품을 구절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정리해야 되는구나라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예전의 방식대로 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공부했다면 아마 앞날이 불투명했겠죠. 더. 그래서 우리가 큰 거를 보고 가긴 하지만 큰 거를 보고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작은 것들의 소중함, 이 감사함. 왜냐면 자꾸 우리가 이 보따리를 얻으면 고맙지 않거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숨이 건져졌는데 뭐가 더 내 거, 원래 내 거였던 거,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거, 내 목표가 없다고 사람들은 화를 내고, 그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 그 작은 깨달음, 그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감사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어려움은 또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앞으로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자, 또 제품 관련된 것들 또 궁금한 점들 또 있을 테니까 바로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이제 또 뭐 각 작품들 궁금한 것들 이야기해 보시죠. 네, 그러면 아까 네네. 슬픈 기쁨에게 아, 관해서 네, 작품들 같이 보시죠. (409쪽이죠) 네, 혹시 네,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 한방에서 공부의 긍정 부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제 한 방울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본능들을 내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라는 이 일련의 과정이 보리밭이라는 시어가 괜히 들어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보리풍랑이다라는 속담을 제가 찾았어요. 근데 이게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제 눈이 이제 보리를 이불처럼 덮어줘가지고 그 살아남는 보리 종자가 많아서 훨씬 더 보리국의 이후에 보리를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때 농민들이 훨씬 더 많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한방눈이랑 보리밭이랑 봄눈이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시어처럼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하면 한방눈을 멈추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라는 거는 이 화자가 하고 싶은 거는 이 귤값을 깎던 너의 보리밭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그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보리밭에 이 봄눈을 주고 다시 말해서 이제 너에게는 귤값을 깎던 너에게는 이제 보릿고개 동안에 이제 배고픔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경제적 계층으로 보내는 약간 격하와 그 추위 떠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연민 그리고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는 숨까지 걸어오겠다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눈 그친 눈길을 너와 걷겠다는 거는 이제 너도 이제 귤 팔던 할머니의 그 시선에 간 상태가 아니냐 그러면 이제 너도 이제 점점 이 슬픔이라는 게 뭔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이제 네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독자적으로 한 해석이다 보니까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를 그러면 문제풀이 쪽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정형화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저도
막막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던 잘못된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이제 정리를 한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해석하신 게 한방눈하고 봄눈을 네. 어떻게 보시는 한방눈하고 봄눈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다? 네. 동일한 문제로서 이제 네. 다만 이제 네. 상대가 너인지 추위 떠는 사람들인지에 따라서 이게 방향성이 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긍정 부정으로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방눈과 봄눈을 네. 비슷한 의미로 보고 네. 이것은 긍정 부정으로 딱 분별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혹시 다른 분들 읽어보실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연관 지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께 그 여기서 이 세상에 내리는 한방문을 멈추겠다 하고 운전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방문이랑 본능을 동일선상에 두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업에 설명해 주실 때 한방문은 부정적인 시야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 시련, 역경을 의미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멈추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서술어조차에서도 이미 한방눈은 부정적인 시야로 비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본문은 저는 긍정적인 시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부정적인 시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본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크게 어려운 부분인데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저는 본문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고 보면 보리 같은 기쁨의 내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그 대상, 너 안에 어떤 내면이 있는데 그 내면에 있는 이기심과 무관심을 내가 다 없애고 싶다, 데리고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기심과 무관심을 없앤 너를 내가 함께 같이 슬픈 사람들 곁으로 데려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한방눈이랑 본문은 동일선상에 두기는 어렵다가 첫 번째고 보리 같은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보릿고개와 연관지어서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시 자체로 봤을 때는 기쁨의 내면으로 보는 게 좀 더 낫다기보다는 사람들 해석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생각,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의견 말고 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잘 해석하지 못했었는데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방눈을 멈추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보리밭에 눈이 내리는 거가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한방눈을 멈추면은 이제 보리밭은 풍요로워지지 않을 테니까 슬퍼지고 그러면은 그런 본능들까지 데리고 다 가면은 그런 추워서 떠난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눈 그친 길, 슬픈 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그럼 이제 너도 슬픔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너가 슬픔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겠다. 너도 이제 슬픔을 느낄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방눈은 좀 마이너스적인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봄눈의 의미가 애매합니다, 사실은. 뭐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애매해요. 이 표현. 보리밭에 내려 봄눈을 데리고 간다 그랬죠. 어디로 가냐 하면 구체적인 표현이 나왔으니까 추웠다는 사람들의 슬픔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봄눈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화자가 슬픔이 봄눈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얘를 데리고 간다고 그랬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과 봄눈이 먼저 간 다음에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너와 함께 이제 눈 그친이라는 표현을 또 썼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긍정으로 보면 뭐 나와 슬픔과 봄눈이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간다는 건 뭘 하러 간다는 건지 알 거예요. 아마 그 슬픔을 녹이러 가겠죠. 뭔가 도와주러. 그렇게 본다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한방눈보다는 봄눈이 좀 더 덜하죠. 한방눈은 아주 거센 고통. 근데 봄눈은 그렇게 내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방눈은 다 멈추고 이제 남아있는 그러니까 한방눈이 예를 들어 고통을 주는 어떤 대상 아닙니까? 그 큰 것들을 일단 멈추게 하고 역시 작게 계속 고통을 주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봄눈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해소를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게 눈그침. 그래서 약간 중의적인 좀 의미가 들어있다 있기는. 봄눈이 긍정성도 내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눈그친 눈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소되는 게 아니라 큰 고통, 우리가 뭐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겪는 고통의 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큰 것들부터 해결해 주고 작은 것들을 데리고 그죠? 그리고 그걸 완전히 녹여버린 상태로 그리고 그런 눈이 붙인 눈길을 이제 기쁨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깨달음을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네. 너가 슬픔을 느끼려면 눈 붙인 길은 기쁜 게 아니라 슬퍼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너와 함께 걷겠다는 의미에서 너에게 슬픔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 붙인 길은 슬픈 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는 이미 기쁜 사람인데 그 기쁨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눈 붙인 길이 기쁜 길이라면은 그걸 너에게 보여줄 필요는 무엇일까? 라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픔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슬프다가 뭐냐? 우리가 제가 그 단어 저기 사전에 이런 그 슬프다의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가 느끼는 나에게 닥친 일로 느끼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 그다음 또 하나가 연민의 마음, 타인이 아플 때 그 아픔에 대해서 느껴지는 이제 고통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슬픔, 이게 슬픔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로만 쓰면 지금 방금 말한 표현처럼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이 슬픔의 눈 그친 길은 기쁜 거 아니야? 슬픈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눈 그친 길이라는 건 고통이 줄어든 상태. 계속 한 방 눈이 내린다는 건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사람들을. 그게 멈춰진 상태이지 그게 기쁨이냐 슬픔이냐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슬픔의 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슬픔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의 감정을 갖는다. 그러니까 슬픔에 대한 개념이 조금 그런 식으로 타인에 대한 아픔에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도로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방눈이랑 공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찾아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관적인 표현의 그 습관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볼이 너무 차가 충혈된다 이렇게 저도 찾아봤는데 그게 또 알고 보면은 그 제가 검색한 바로는 이제 만약 이게
눈이 내려서 보온 효과도 있고 그 눈이 녹으면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효과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추위로 또 찾아오면은 그게 얼거나 해서 보리 농사가 막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보리밭이라는 표현만 가지고 이거는 좀 긍정이다 부정이다라고 따지기보다는 이 시에 나오는 그대로 그냥 일단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갖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문제에서는 기준을 보면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뭐 열려 있긴 하지만, 네, 조금 또 문제에 또 주어진다면 어쨌든 기준을 줄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게 하면 긍정으로 해석을 하고 부정적으로 요소를 표현한다면 그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긴 있다. 그렇게 좀 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교수님, 네. 그럼 한방으로는 부정적인 시야로 딱그 특정 지역으로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일단 멈추겠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국제 시험 네,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수정할 게 있어요. 그 410페이지 시어 그 정리해 주시는 긍정적 시어에 한방론이 있어가지고 어디 있죠? 410페이지 시에요. 네, 맞아요. 빼야 돼요. 네. 이거 그 뒤에 그 C는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수정돼 있나요? 아니요. 안돼 있죠, 그것도. 수업 시간 맞죠? 네, 맞아요. 이게 주겠다가 되면 긍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원전이 이거 치다가 이게 바뀌면 해석이 달라져. 그 다음에 411쪽에 그 첫째 줄에도 이상이 내리던 한방눈을 이것도 주겠다가 아니라 멈추겠다로 바뀌어야 되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해석하니까 표해, 그 밑에 표해. 슬픔이 주려는 것. 그 한방눈을 주겠다가 아니지. 이것도 빼버려야지. 네, 그거 보시면 될까요? 선생님, 저 다른 부분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같은 시에서 그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구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뒤에 해석을 보면은 여기서는 슬픔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걸 좀 찾아보니까 다른 데서는 뭐 슬픔은 강자나 약자 어느 누구한테도 모두 똑같이 대해주더라. 근데 그에 반해서 기쁨은 자신보다 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픔에 그렇게 모든 이들을 아울러서 서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평등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던데, 이 구체적으로 평등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다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평등의 의미. 한결같은 마음을 네. 갖고 있다라는 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런 의미가 정확히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칠판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썼던 한자인데, 이거 혹시 수업 시간에 안 했을까요? 했죠? 이 시를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등이라는 이런 말, 또 이제 기쁨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도 이해하시고, 요 단어로 요 시 아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는 개인사자라고 하잖아요, 개인사. 우리가 얘는 공동이라고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사유 계산할 때 사자.
얘는 나눈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이거는 나의 의미가 있다고. 이거는 벼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이것도 나의 의미. 그러니까 이건 누구 벼야? 내 거라는 거잖아. 개인주의, 개인이라 내 거라는 의미다. 얘는 내 거를 나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기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기쁨만, 나만 기쁘면 되는 거야. 나만 이득만 보면 되는 거지. 로 이 시의 의미. 근데 여기서의 슬픔은 무엇이다? 이게 내 것을 나눈다는 거 꼭 돈만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아플 때 그 아픔에 연민과 공감을 해주는 것. 따뜻한 그런 마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인을 위한 마음. 이렇게 아마 수업 시간에 해석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평등이라는 말은 돈이 많고 뭐 돈이 적고 질가 있고 없고의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누군가 아프다면 돈 많은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뭐 돈 없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그런 아픔을 누군가 아프다면 그것에 내가 같은 아픈 감정을 느끼고 그 아픔을 덜어주려는 삶의 자세. 그걸 슬픔이라고 본 거고 기쁨은 내용도 있지만 그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고 좋아하는 건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타인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때 슬픔의 평등이란 말이 지위, 보아,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픈 특히 더 이제 낮은 사람들이겠죠. 가난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갖지 못한 분들에게 그 연민하고 공감해준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평등을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네, 이해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다른 신데 401쪽에 목계장터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401쪽인가요? 네, 401쪽. 네, 401쪽이요. 네. 401쪽에서 제가 어떤 또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그 구름이랑 바람 같은 방랑의 이미지랑 들꽃이랑 잔들과 같은 정착의 그런 대립적 이미지의 사용을 통해서 화자가 방랑과 정착의 삶 속에서의 내면적인 갈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보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비교했을 때 이제 강의에서 선생님께서는 이게 움직일 때는 막 욕심부리지 말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멈췄을 때는 실언을 당하게 되면 잘 그냥 견뎌내고 이겨내는 식으로 그렇게 잘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뭐 잘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는 식으로 이해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봤을 때 저는 선생님의 의견처럼 궁극적으로 이게 멈춰 있든 뭐 떠다니는 이게 유랑이든 어떻게든 다 잘 살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쪽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대립이 아니라 화합이나 그러니까 조화 이런 쪽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그 다른 자료에서 말했던 대립적 이미지, 그 갈등을 보인다라는 그런 거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행에서 사는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라는 말로 끝나게 되는데 처음에 잔돌 부분을 보면은 가는 날더러 잔돌이 되라라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사는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강이라는 그런 시어에서 굳이 왜 또 산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단순 궁금증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석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두 번째 거 질문부터 보면 그 맨 마지막 행의 바로 위행도 바뀌어 있어요. 하늘은 구름이 되라 했는데 이제 땅이 바람이 되라 했는데 바뀌었죠. 네네. 네네요. 바뀌고 저기 그 잔돌도 바뀌고. 네. 글쎄 이거는 뭐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했는데
땅이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는 것도 맞고 하늘이 나에게 바람이 되라 하는 것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행도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더라도 그 무엇이든 괜찮다. 로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보면 좋겠고 첫 번째 질문은 일단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산과 강, 그 다음에 구름과 바람, 그 다음에 들꽃과 잔돌 이것이 어떤 해석에서는 서로 이제 갈등이 되는 것, 대립이 되는 부분이라고 아마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어찌됐건 자유로움, 뭔가 그것을 그 화자의 삶의 자세다.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대로, 멈출 때는 멈추는 대로. 그게 조화로운 거라고 제가 이제 수업 전에 설명도 드렸었는데 이제 어떤 해석에서는 이 대립적인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도 또 뭔가 보기가 주어진다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보기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냐면 뭐 이제 시대랑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고 1970년대라고 하는 시대랑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고 시인은 뭔가 안정된 삶, 좀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이런 시대에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기도 한데 시대가 억압적이다 보니까 뭔가 그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렇게 하는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좀 열어놓고 분명히 뭔가 시대를 주고 그런 쪽으로 몬다면 아마 둘이 대립되는 쪽으로도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조화로 삶의 이게 바로 시인의 삶의 자세이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고 소박하게 아픔이 오면 견디고 그죠? 그리고 어디도 속박되지 않고 살고 싶은 두 가지의 마음이 별개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억압이 온다면 그 안에서도 버티는 거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견디는 거. 대신에 여기 표현처럼 뭐 서럽죠. 서럽지만 버티는 거야. 버텨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연 천치로 변한다는 표현도 썼거든요. 천치가 저거잖아요. 뭔가 사리분별하지 않고 그게 견딜 수 있는 힘이기도 한 거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다 보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럴 땐 그냥 놓고 그 마음의 고통에서 좀 놓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담은 그런 작품으로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다. 한 가지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 조화로운 이 두 가지가 다 멈추든 떠나든 멈춰 있어도 떠나도 속박되지 않고 그런 삶. 시대적으로 조금 더 규정 짓는다면 좀 멈춰 있고 싶은데 너무 현실이 이제 극악하니까 이제 또 떠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안에서도 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이 두 마음이 갈등하는 것으로도 보기도 한다. 이렇게 양쪽을 좀 열어놓고 제 시대는 보기에 따라서 조금 읽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었을까요? 다 이해가 됐는데요. 네. 네, 저 아까 그 시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억압이 이제 나는 이 시대에 멈춰 있고 싶다라는 한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 시대가 나를 애써서 이렇게 묶어 놓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 화자 자신이 그 시대에 그냥 가만히 멈춰 있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가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묶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멈춰 있다라고 보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런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탈피해 나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연애는 아니죠. 오른쪽 산설이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는 이 표현이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고통, 억압 그러면 이때는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의미로 보자.
온다면 내가 이거 인정하고 있는 거죠. 현실이 지금 이 당시의 현실이라면 이게 보편적인 현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대적 현실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들꽃이 되고 잔돌이 되라는 이 표현이 견딘다는 의미로 보여요. 견딜 것이다. 또는 누군가 견뎌야 한다. 아마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얼굴을 묶고 바위 뒤에 붙을 안에 했기 때문에 그냥 죽은 듯이 견딜 것이다. 그러나 내 한쪽의 마음에는 완전히 다 이 현실을 벗어나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런 억압된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또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또 좀 돼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